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은 곧 윤석열 특검이라고 노골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작년 8월 이종섭 전 장관과의 세 차례 통화에서 최상병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는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당헌을 개정하려던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 아니냐는 비판에 반응한 것 같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나이트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스나이트 먼저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세 차례 통화에서 최상병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첫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낼 가능성도 전해집니다. 어두워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유임이 확정되고 측근 이사 2명은 해임됐습니다. 하이브와 어두워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건데 민 대표는 타협점을 찾자며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실시했던 초대형 방사포 18발을 무더기 발사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서북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가 확정될 경우 SK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K그룹의 주가는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를 부른 임시제방 부실축조 책임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규정상 형량에 한계가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부산에 있는 마트 야외 주차장 인근에 쌓아놓은 휴대용 부탄가스통 수천 개가 폭발하면서 차량 10대가 불타고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 탓에 부탄가스가 연쇄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연달아 세 차례 통화한 걸 두고 윤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죠.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 직전에 군 검찰 측과 먼저 통화를 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를 근거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의 이를 또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기던 날인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박진희 군사부 장관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방산 관련 해외 출장을 간 상태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국제전화 발신 내역 등을 보면 이 전 장관은 최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상황과 관련해 낮 12시 2분 군사부 장관 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김 사령관이 12시 4분 이 전 장관 개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3분간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이와 같은 시간대인 12시 5분에 김동혁 군 검찰단장과도 2분 35초가량 통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전 장관이 개인 전화로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면서 동시에 군사부 장관 전화로는 검찰단장에게 항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은 12시 7분이니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는 대통령이 아닌 자신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박 전 단장은 그러나 이를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오후 3시쯤 김 사령관으로부터 보직 해임 조치를 받았는데 낮 1시까지만 하더라도 김 사령관은 해임할 의사가 없었던 정황이 있다며 대통령 지시가 반영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통화가 분단위로 오간 기록은 있을 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공수처는 조만간 이 전 장관과 통화했던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하루 3차례 통화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당시 통화에서 최상병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야권을 중심으로 통화 관련한 공세가 거세지자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긴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시 세 차례 통화에 최상병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당시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갔던 기간인 만큼 방산 등 상대국 현안과 관련해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통화는 자연스럽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공세가 거세지자 본격적으로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제 통화 내용을 뒷받침할 정황도 있다며 야권 등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은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할 게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해명의 의문을 제기하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휴대폰과 그때 전화를 받은 다른 분들의 전화 휴대폰들을 압수수색하면 무슨 내용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수처 수사가 진전돼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라면서도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 세금 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 논의에 맞춰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로 SK 주가는 이틀째 폭등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SK 측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 부부의 소송을 넘어 가정의 가치를 언급하며 사건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최태원 회장이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도 질타해 노 관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SK 측은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의 발표 외에 별도 대응은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혼이란 개인적인 사안인 만큼 공식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SK 주가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9% 넘게 폭등한 15만 8,100원의 거래를 마친 뒤 오늘도 11% 오른 17만 6,200원에 마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지분이 만약에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최태원 회장이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만약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굳어진다면 최 회장이 SK 지분을 팔고 이에 따른 경영권 쟁탈전이 벌어져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심리가 투자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현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 최 회장이 SK그룹의 17.73%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1조 원대가 넘는 이 자산 분할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노 관장이 SK 주식을 매입한다면 7%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때 경영권 분쟁에 크게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SK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 노소영 관장 측과 막판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도 진행 중이고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얽혀 있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이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다음 달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건물 퇴거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6월 21일로 지정했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건물은 지난 2000년 아트센터 나비가 문을 연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건물 4층으로 지난 2017년 최태원 SK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낸 이후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까지 법인세가 13조 원 가까이 덜 거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환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4월까지 거친 법인세는 22조 8천억으로 지난해보다 12조 8천억이 덜 거쳤습니다. 36%나 감소한 겁니다. 법인세는 4월에만 7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인세는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 16조 원 가까이 감소해 역대급 세수 결손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도 조 단위로 줄었습니다. 법인세 급감 등으로 4월까지 국세 수입은 8조 4천억이 덜 거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진도율을 고려할 때 올해 예상했던 국세 수입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1분기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여 8월의 중간 예납분이 들어오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큼 법인세가 좀 예측대로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을 얼마큼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전체적인 세수에 대한 전망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작년과 같은 그런 대규모 세수 결손은 그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소득세 증가에도 기업 성과급 감소로 4천억이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늘며 4조 4천억 증가했습니다. 세금이 덜 거치면서 나라 살림살이도 악화일로입니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3월까지 75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환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9차례 인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면서 환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4월 생산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소비와 설비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은 관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늘며 전월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관공업은 자동차와 화학제품이 늘며 2.2%, 서비스업은 도소매와 운수, 창고 등이 늘어 0.3% 증가한 반면 반도체는 생산이 4.4% 감소하면서 두 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갔습니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는 그대로 유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측 인사들이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하게 됐는데 민 대표는 싸울 만큼 싸우지 않았느냐며 타협점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 감사 착수 한 달여 만에 열린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 법원의 결정으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해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민 대표의 유임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하이브는 민 대표 측근인 다른 이사들을 전격 해임하고 하이브 측 고위 인사 3명을 어도어의 새 이사진으로 선임했습니다.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하며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이에 민 대표는 한 달여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대표는 먼저 누명을 벗어 홀가분하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뉴진스의 활동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모두를 위한 타협점을 찾자며 하이브를 향해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끝. 이제 다른 챕터로 좀 넘어가자. 펀치를 주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 대씩 때렸으니까 뭐 됐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먼저 신뢰를 깬 건 하이브라고 반박했고, 저는 제가 먼저 배신감을 느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저한테 먼저 신의를 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러면은 제가 하이브랑 타협하거나 협의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사회에 들어온 하이브 인사들이 경영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하이브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민 대표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뚜렷해질 경우 하이브가 다시 해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측 사이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몸무게와 각종 증거, 또 사고 당시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해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9일 사고를 내고 달아난 지 22일 만입니다. 정장 차림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며 경찰서를 나온 김 씨는 죄송하다고 반복하며 입장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성취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 어떤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대리 자수한 매니저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김 씨는 음주 뺑소니 사고 직후 경기도로 도주했습니다. 그 사이 매니저가 김 씨를 대신해 자수하고 김 씨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음주 측정이 되지 않으면서 음주 운전 혐의가 적용될지가 관건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뺑소니와 위험 운전치상, 범인 도피 교사 등에 더해 음주 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됐습니다. 김 씨의 몸무게를 측정한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수치를 특정한 겁니다. 앞서 경찰은 각종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고강도 수사 끝에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는 면허 정지 기준을 넘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방송인 이창명 씨 사건 등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받고도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보강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이나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가수 길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MLD 엔터테인먼트는 길 씨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응해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대로 모두 진술했으며 길 씨는 참고인이지 혐의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길 씨가 김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을 수 있다는 억측성 주장이 나온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멈추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 단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장 소장 A씨에게 관련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 단장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만들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참사 직후, 참사 이후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임시 제방을 제대로 쌓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로 20발에 가까운 초대형 방사포를 처음으로 한꺼번에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무력 도발에 이어 서북도서 일대에서는 사흘 연속으로 GPS 교란 공격이 이어져 어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 장면입니다. 이동식 발사대 18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고 일제히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훈련과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습도 사진으로 함께 공개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위력 시비 사격 조직을 명령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국가 주권과 영토 완종 수호를 위한 북한이 쏜 초대형 방사포는 한미 군 당국이 KN-25로 부르는 최대 사거리 400km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한두 발이 아닌 무더기 발사는 전례가 없습니다. 북한은 365km 떨어진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밝히며 이번 훈련이 자신들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무력 시위를 벌인 남한을 정조준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미 공군이 항공기 90여 대를 동원해 올해 2분기 공격편대군 비행훈련과 타격훈련을 실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타격 대상까지 명확히 하며 발사 위치에 따라 서울과 대전, 청주, 서산 등 우리 공군 주요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KN-25, 소위 말하는 600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각 비행장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그 공군 비행장을 할당을 해놨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는 북한 소행에 GPS 전파 교란 작전도 이어졌습니다. 인근 어선들의 GPS 시스템에 장애가 생긴 건 물론 함정 간 소통 수단인 국제상선 통신망 기능까지도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북한이 무력 도발에 이어 전파 교란이나 이른바 오물풍선 투척 등 비무력 도발까지 감행한 건 일종의 심리전이거나 최근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후유증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정은의 치적이 될 우주 발사가 실패하면서 이거를 좀 관심을 좀 돌리고자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의 경제난치 속으로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국가론 등 외부 적대 상황을 부각해 체제 결속을 주력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전날 초대형 방사포를 20발 가까이 발사한 데 대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연이은 도발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선제 공격 불사를 운운하는 등 온갖 위협적 언사와 불법적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역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들의 워크숍에 참석한 것을 두고 시의적절하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로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에 이어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까지 제출하면서 개원 첫 주부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행사에 참석한 시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을 담은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내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시점이었던 겁니다. 대통령이 NSC 회의 소집했다는 소식은커녕 별다른 대응도 없었습니다. 민생 법안도 거부하고 해병대원 특검법도 거부하니 기분이 좋다고 술이나 잡숫고 계십니다. 개원 이틀째에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입법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이른바 반윤검사로 불리던 이성윤 의원이 첫 입법 활동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 관련 7가지 의혹을 수사하는데 100명 넘는 수사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는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했고 영장 전담 법관도 따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가 좀 늘어졌지 않습니까? 특검사는 인력도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사법 시스템에서 빨리 영장이 발부가 되고 또 재판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자마자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과반 의석을 앞세운 특검 공세로 22대 국회 초반부터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치열한 정쟁이 이어지면서 민생 입법을 위한 여야 협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소속 국회의원 108명이 단결에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생에 초점을 둔 1호 법안도 공개했는데 야권의 특검법 공세, 집권 여당의 정책 능력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은 1박 2일 워크숍을 마치면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똘똘 뭉친 단일 대우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 싸우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협치와 상생의 의회 정신을 지키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하게 맞서 싸운다. 당의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1호 당론 법안도 공개했습니다. 민생공감 531이라고 이름 붙인 패키지 법안인데 민생 회복과 직결된 5개 분야, 31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저출생 분야에는 부총리급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민생 분야에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도 다시 추진합니다.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역균형 발전과 의료개혁 분야 등 정부 핵심 정책에 발맞춘 입법 과제가 두루 담겼습니다. 정말 충분히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고위 당정대도 하고 고위 당정도 하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다 듣고 법야권에서 최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등을 잇따라 발의하는 상황에서 정쟁보단 민생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맞불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당은 상속세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도 서둘러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은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간보기에서 하면 던지고 그 다음에 뭔가 논쟁하듯이 하면서 다시 역공으로. 국민의힘은 이틀간 워크숍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생을 앞세운 정책정당의 면모로 의석수 열세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했던 최재형 목사가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청탁을 했다며 특히 대통령실을 통해 보훈부 관계자를 소개받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한 최재형 목사는 지난번과 달리 김건희 여사에게 자신이 지인 관련 부탁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시켜달라고 부탁했는데 이후 실제로 당시 총무비서관실 과장이 국가보훈처 사무관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다 받으셨고 청탁도 절반은 반응이 없었고 절반은 반응이 있어서 대통령실 직원과 관계 부처 직원들까지 연결을 해주는 노력까지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청탁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 다만 취재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실제로 청탁이 성사되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 대통령실 및 보훈부 직원들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며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목사는 앞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당시 구매 자금과 촬영 장비를 제공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원본과 김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검찰에 제공하고 180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40만 원짜리 양조도 선물한 적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관계자들을 불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인데 트럼프는 진정한 판결은 11월 5일 대선일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뉴욕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검찰이 제기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이 끝난 지 이틀 만, 심리 시간으로 따지면 10시간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배심원단 판결은 만장일치로 나와야 하기에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됐는데 예상 외로 빨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증인의 진술이 그만큼 신빙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역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트럼프는 곧바로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This was a rigged, disgraceful trial. The real verdict is going to be November 5th by the people. And they know what happened here and everybody knows what happened here. 배심원단 유죄 판결에 따라 재판을 주재하는 후안 머천 판사는 7월 11일에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최고 징역 4년까지 가능한데 벌금이나 보호관찰 등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형량이 나와도 트럼프의 항소가 확실하기 때문에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은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트럼프가 자신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준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을 방법은 투표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22대 국회가 어제 문을 열었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연찬회를 1박 2일 일정으로 또 열었습니다. 지나간 건 다 잊자. 또 한 몸이 되자면서 이제 맥주도 마시고 또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도 했다고 하죠. 이게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에 이제 그렇게 나왔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하필이면 바로 같은 날 육군 훈련병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야당의 비판도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고요. 또 지금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그 야당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단합의 결기를 다졌는데 이것이 이제 국민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또 지지율이 지금 그 갤럽에 의하면 21%이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 이 지지율이 다시 복원이 되는지가 지금 상당히 그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스포츠에서도 골을 먹었다가 이제 바로 얼마만큼 빨리 만회를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또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또 짚어주셨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워크숍. 글쎄 뭐 어쨌든 뭐 지금 현재 그 당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또 실제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말이 나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분위기를 조금 쇄신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너무 처져 있는 분위기도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분위기를 띄우시고 또
당선 축하연 같은 분위기로 가져갔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런 면도 필요했겠죠. 네. 필요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당 안팎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당선자끼리 희낙낙할 땐가 네. 이런 비판을 또 받게 되고 아까 방금 전에 정호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독 네. 최근 1, 2주 사이에 군대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류탄 사고도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이제 정호겸 의원 전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또 나왔는데 취임 이후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 전보다 3% 포인트가 떨어져서 21% 나왔고요. 부정 평가가 그만큼 상승해서 7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정체다 이 지지율이 그러다가 오늘은 좀 확연히 좀 수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시점상으로 볼 때 네. 그 최상병 특검 재의결과 관련해 가지고 부결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부결이 되자마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간의 통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네. 그래서 실제로 국제 외교 정책으로 볼 때 한일중 정상회담 같은 의미 있는 그런 외교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의 벽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인가를 의심할 정도의 그런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예.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네. 특히 40대의 그 지지율이라든지 네. 60대 이상의 그 어르신들의 그 여론에서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대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네. 또 수도권 중에 경기도보다는 그래도 서울의 지지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서울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수치가 나온다라는 점에서 예. 이것을 이번 주 내로 어떤 식으로든 단 1%라도 예. 올려놓고선 다시 이것을 혁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역별, 성별까지 이제 한번 짚어주셨는데, 김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요인이 이렇게 작용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 좀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네. 거고, 그것의 어떤 내용은 예를 들면 윤한 갈등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그 당내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말하자면 콘크리트 지지층의 붕괴의 의미가 예. 실제로 보면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그 비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 네. 나는 이제 반윤 친한하겠다. 네.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로 다 가도 어려울 판에 지금 현재 22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양쪽에서 포를 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대로 또 조국 혁신당은 더 세게 쏘고 있는데 예. 그 속에서 힘을 모아서 정말 오늘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과거 다 잃어버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네. 이번에 또 어쨌든 태상병 특검의 이탈표 없이 가져가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거 자체가 지속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 기제에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생활고의 네. 문제가 있겠죠. 예.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탄탄했던 지지 기반이 어떤 무너지는 어떤 신호 아니냐 이제 그렇게들 보고 계신데요. 최상병 특검법도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어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택을 했었죠. 이제 최상병 특검법. 오늘 아침에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이 특검이 윤 대통령이 표적이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공정한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시고 대통령께서는 자진 출두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특검법이 최상병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이제 외압 의혹 수사, 이렇게 원래 이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야당에서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 같습니다.
야당이 저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결속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요. 지난번에 그 21대 국회에서도 재의결을 하는데 그때 박주민 의원인가요? 그 여당 의원들한테 전부 편지 쓰고 또 국회의장에서 포효하듯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이 강변하지만 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상대당에게는 방어 기제를 만드는 요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지금 보면은 불소추 특권을 내려놓고 이것은 최상병 특검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특검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네. 야당의 의도는 진실 규명에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다음에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게 진상인지 그 규명보다는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대통령을 지금 탄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예.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친명 의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의구심이 있는 한 과연 여당으로서 저런 특검에 협조하거나 동조할 여지가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과거의 그 탄핵의 트라우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과가 무엇이었는지도.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본질에 대해서 야당도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타겟이 진상규명보다는 지금 탄핵에 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탄핵에 가 있으니까 네, 더 그렇게 역효과가 그런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불러일으키는 없다.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여당에 대한 평가, 민주당의 평가를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실제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인데요. 그것을 민주당이 전혀 받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상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인데 국민의힘은 오른다. 이것도 이상한 부분이고요. 예. 또 지금 현재 대통령이 탄핵될 만하다라고 공감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하는 방식의 탄핵의 논의는 적절하지 예. 않다라고 국민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네.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건 맞는 얘기지만 기성절 무조건 윤석열 퇴진, 예. 윤석열 탄핵 이것은 과하다. 22대 국회를 문 열자마자 모든 것을 특검 발의에 몰아넣는 것은 예. 사실은 민생을 생각하는 국회에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양문석 의원을 비롯해서 아주 강성 발언밖에 없는 민주당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못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좀 곱씹을 필요가 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당 지지율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오는 뭐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윤 대통령하고 이중섭 전 장관의 통화 기록 지금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세 차례 통화에서 최상병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라고 대통령실이 오늘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네.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네. 솔직히 지난번에 이종섭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통화가 없었다 그랬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박정훈 대령이 실제로 이러한 사달이 난 이유가 대통령의 경로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랬을 때 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거는 박정훈 대령의 망상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예. 지금 이미 경로와 세 차례 통화는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세 차례 통화에서 최상병 관련 언급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통화의 내역은 있는데 내용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진짜로 최상병 관련 언급이 네.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과연 심증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데 없었다고 얘기하면은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까에 네. 대해서는 저마저도 고개가 갸우뚱해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진정성이 있는 설명,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야당의 어떤 그 공세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해명이 예.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단순히 법리적인 차원에서 해석해서 네. 법적으로 피해 나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신뢰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관련 언급을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정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해명 속에 네.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경로와 관련한 그 언론인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경로한 부분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그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누가 사단장을 하겠는가로 경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신을 소위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예, 돌아가신 분을 이제 그 수습하려고 하는데 군이 지금 그 인명 피해가 나면 어떡하냐. 동원이 됐는데 네. 여기서 인명 피해가 나면 어떡하느냐로 화를 낸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네. 전혀 다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예. 아마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이 꽤 많을 네. 것이라 예. 사료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상병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 또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제 이종섭 당시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방산 협력 관련 출장 중이어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우즈베에 네. 갔으니까. 네. 그래서 할 수 있지만 방산과 관련된 언급을 하루에 3차례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신다. 뭐 네. 대통령실은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즈벡에 가 있는 분을 하루 3차로 방산과 관련된 협의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당시에 그 김용현 경호처장 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왜 이종섭 장관이 우즈벡에서 통화를 했느냐. 그런 것이 드러나면 물론 지금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통화 내용에 대해서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밝힐 수 없다는 전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접근해 보면 예컨대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김용현이나 혹은 이상민이나 그러니까 솔직히 경호처장님이나 행안부 장관님하고 바로 상의하는 전화를 했다라면 과연 방산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했겠냐. 그렇다면 왜 행안부 장관한테 통화를 하고 실제로 그 경호처장한테 그런 전화를 하느냐. 이제 그런 것을 예컨대 경호처장하고 통화한 것은 아마 대통령하고 직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어떻게 말하자면 본인 나름대로 했던 멘토로서의 장관은 그렇게 물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21대 국회에서는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그게 이제 재표결에서 다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만은 22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은 과연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복귀하면 이제 대통령을 꿈꾸기 위해서 나오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자신에게도 정치적인 어떤 미래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 거부권 행사의 이탈표가 그쪽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거다. 그러니까 친한동훈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김용민 의원인가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자신에게도 정치적인 미래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되면 이탈표가 늘 것이다라는 본인의 희망적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 있으니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오히려 이탈표가 늘어서 그 이탈표가 느는 이유는 이것이 진실 규명이 사회 정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치적인 미래가 그려진다고. 이게 한동훈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김용민 의원의 그렇죠. 자기 생각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치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생각한다라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은 진실 규명의 그 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뭔가를 활용하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또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언급을 또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요번에 만약에 또 이게 특검이 이제 상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재의결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은 변수는 야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내에 8표가 이탈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8표가 그런데 이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 정치공학적인 판단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민주당의 어떤 의식에 네. 저는 솔직히 참담함을 느끼고요. 예. 그러나 이거는 우파 좌파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네. 진실이 확인돼야 되고 가장 바람직한 거는 그 진실 규명을 당사자, 지금 당사자가 됐잖아요, 대통령실이. 네. 그래서 여기서 해명을 해가지고 쾌도 난마하고 결자 해제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계속 끌고 나가면 지금 여기 연루돼 있는 인물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언론이라는 게 이런 뭐 레거시 언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가 얼마나 활성화돼 있습니까? 거기서 별별 얘기가 예. 다 나와요. 심지어는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호주의 방산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대사 그만뒀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방산이 있는데 아직까지 대사 임명하지 않느냐라고 또 반박까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전공법이야말로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김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의원. 네, 바로. 글쎄요, 너무 이 부분을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치공학적으로 미리 계산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에 우리가 공공연한 어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든 누구든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기본선이에요.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잘못 들이지 않지만 쳐낼 수 있다. 네. 이것은 굉장히 과한 시나리오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그 진정성 있게 민주당이 그야말로 또 억울한 죽음에 대한 거라든지 또 예. 어떤 박지원 소령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해병대 그 구성원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국민들도 걱정하고 계시니까 네네.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게 알겠습니다. 맞지. 예. 뭐 친한파가 8명은 더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예, 것은 적절하지 알겠습니다. 않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계속 이어가 보면은요. 어제 저녁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수 김은국 씨랑 만나가지고 저녁을 함께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은국 씨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자기는 한대요. 뭐든지 그냥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예, 김은국 씨의 목소리였고요. 김은국 씨가 등장한 건 전 조금 이제 뜻밖의 인물이었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는 SNS 글이 아니라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계속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좀 어떤 모르겠습니다. 뭐 의도적인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저도 뜻밖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김은국 씨는 사실은 이 보수 정당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많은 가수분이죠. 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분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할 것 같다면 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그렇게 누가 메신저처럼 나와가지고 확성기처럼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이런 구조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호소력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로 본인이 정치를 다시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예. 뭐 YTN도 좋고 나와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정치인의 태도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책임을 지고 당장 나올 생각이 없다라면은 네. 우리가 지금 과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난번에 그 KC인가 네. 인증도 그렇고 뭔가 이거 그다음에 또 그 지구당 부활 문제도 네. 그렇고 이것이 하나의 수순으로서 본인이 지금 과정을 밟는 거라면은 당당하게 나와서 내가 이런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 한 몸을 불사르겠습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네.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도 들어요. 예. 이야기를 좀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면은요. 지금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절충형 지도 체제 가능성을 이제 거론을 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일단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둔 방안이다라고 이제 지금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게 일단은 어떻게 뽑는 겁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가 대표 선거가 있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표는 한 사람 되고 대표에 나온 사람들은 말하자면 최고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는 여러 명 나오더라도 예. 한 명만 대표가 되고 네. 나머지는 다 그냥 떨어지는 거고. 그런 상태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 대표 선거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면 나와봤자 이제 떨어지니까. 생각하고 차라리 최고위원으로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다면 흥행에 실패하는 거겠죠. 그런데 한동훈과 윤상현만 출마하는 대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뭐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이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아마 원희룡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전역을 한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보여져 왔던 몇 주간에 보여져 왔던 여론조사상으로는 압도적인 1위예요. 예. 누가 룰이 예, 어떻게 예. 바뀌든 간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한동훈이 된다는 전제, 나온다는 전제에서 된다는 전제에서 대표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대표에 나와서 아깝게 떨어진 한두 사람도 최고위원 자리를 주자. 예. 그럼 예를 들면 원희룡이나 안철수나 이런 사람이 대표에 도전하더라도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얼굴을 갖게 하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지금 일단 요거를 절충해서 하자. 단일 지도 체제랑 이제 집단 주주 체제를 합쳐가지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다. 아직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안철수 의원은 찬성.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윤상현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은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뭐 지금 반대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권 주자들의 반응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네. 저 여론과 당원들 비율을 얼마나 할지 전대 룰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오히려 그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지금 이제 화두를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건데 지금 윤상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게 본인한테 어떤 득실이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겠죠. 그런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흥행을 위해서라면은 본인들이 근데 이거를 왜 그러면은 이렇게 절충형이라고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과거의 방법으로 당대표 한다 그래가지고선 후보를 전부 나오게 해갖고 1등부터 5등까지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 최고위원 따로 당대표 따로 해가지고 당대표에서 뭐 1, 2등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은 집단 지도 체제. 그렇습니다. 차라리 집단 지도 체제를 해가지고선 백가쟁명이 되도록 하든지.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면 안 돼요. 그리고 민의가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전당대회라는 그런 그 아주 명쾌한 그 공식 하에서 룰을 정하면 되는데 지금 한동훈이라는 변수도 걸리고 또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거의 이렇게 왜 오구잡탕이라 그래야 되나?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예컨대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최고위원 나갈 체급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분해서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최고위원에 들어올 수 있는 비중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도 중량감 있는 두세 분을 모시자. 그런 것이 이제 혼합형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반적으로 1등에서 5등, 6등까지 경쟁한다 그러면 이제 젊은 최고위원들이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구당 부활 문제도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 뭐 김영주 의원님이시나 이제 정호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7대 18대 계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지구당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년 전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여야가 모두 법안은 제출해 놓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당권 주자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 이 지구당을 없앤 주인공이죠. 오세훈법을 만들었던 오세훈 시장.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저희 때도 지구당은 없었고요. 네. 그 오세훈법이 바로 그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 네. 정당을 개혁한다라고 해가지고 개혁 경쟁이 붙었었죠, 양당이. 그래서 가장 센 수준의 개혁으로 지구당을 없앤 오세훈법이 통과가 되면서 실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내로 진입한 사람들은 지역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요. 네. 근데 원외 당협위원장은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애로가 많은데 네. 실제로 이 당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활동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구당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거는 사무실을 만들더라도 자기 개인 사무실을 하든지 아니면 연구소의 형태로 해야지 중앙당에서 무슨 뭐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는 오히려 의무로 또는 안 보이는 곳에서의 그런 어떤 불법 행위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예. 또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젊은 정치인들이 돈이 없고 누군가가 뒷받침이 안 되면은 정치 네. 활동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합법적으로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예. 저는 총론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면 어떻게 공개적이고 합법적이며 투명하게 네. 불법이 없이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냥 아주 총론적인 화두만 하나 던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세훈법을 만든 오세훈 시장은 반발하고 한동훈의 한자만 나오도 반발하는 홍준표 시장 역시 비판하고 그러는 거죠. 예. 어쨌든 이게 그 원래 취지는 오세훈법 그러니까 지구당을 없애는 원래 취지는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원내 정당 형태로 이제 그 정당을 슬림화해가지고 고비용 구조를 좀 획기적으로 바꾸려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당장 와서는 현역 의원들하고 원외하고 기울어주는 운동장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그래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뭐 오세훈 그 시장 말씀대로 하면 당 대표가 없어져야 돼요. 중앙당이 필요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내 정당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좀 더 곱씹어 봐야 될 것이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총선 백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네. 현재 이러한 그 17대 이후에 16대 이후에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지구당이 없는 상태에서는 21대와 22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라든지 예. 홍보력에 있어서 원외와 원외의 불균등 속에 있습니다. 거의 21대와 22대의 의석 분포가 비슷합니다. 실제로 호남 전멸했고요. 사실 부산도 흔들거린단 예.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구조를 고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 총선 백서 팀한테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손보지 않고 누구 때문에 졌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의 의미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누구보다도 원외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당장 민주당도 이 문제에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원외는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22대 국회에서 지구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구당이 아니라 지구당 후원회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 텐데요.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한 당헌을 민주당이 개정을 하려다가요. 지금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일단은 주말 사이 의견 수렴을 더 거치겠다라는 건데요. 그런 의미죠. 예, 네, 어떻게 뭐 의견 보고 계십니까? 수렴의 형태를 한번 거치는 거지만 네.
결국은 이재명 맞춤형 당원 당규 조율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보니까는 완전히 지방선거의 공천권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대선이 언제 심지어는 대통령 유고까지도 고려를 해가면서 네. 그러면서 그 어쨌든 당대표를 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대선 주자로 뛰어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는 당원 당규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지금 의도를 그대로 지금 표출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맞춤형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22년 9월 달부터 이미 그런 조짐이 있어 왔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정치적인 부당한 탄압을 받는 사람들은 뭐 기소가 돼도 괜찮다든지 그런 네. 부분들이 다 있어 왔기 때문에 네, 네, 네. 심지어는 뭐 훨씬 더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파열음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어떤 그 혹시라도 기소가 당하거나 뭐 또 재판을 계속했을 경우에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지위의 변동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예.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정당이 뭐 여러 정당이 있습니다만 여야가 거의 대등한 수준의 규율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걸 너무 많이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원내대표 뽑는 데까지 하는 것 자체도 네. 상당히 매우 실험적인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민주당의 다양성을 위해서 기여하는지는 모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 전 의원님한테 또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제 개정 시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 이것도 이제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이재명 맞춤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당내에서 혹시 반발 없으니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반발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당내의 그런 어떤 일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쏘가리를 않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 추미애 그 국회의장 후보에 대한 대응처럼 아마 다선 의원 내부에서의 얘기 또 심지어 뭐 친명 자장이라고는 정성호 의원조차도 여러 가지 지금 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가고 하는 데 대한 좀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마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가 된다라면 어느 순간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이 나와서 한번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장단 후보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는 것도 이제 지금 추진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당원들의 대표, 정당의 대표에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은 뭐 다수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국회의원 전체가 뽑는 거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과연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획일적으로 20%를 반영하는 건지 과연 그게 뭐 온라인 투표라든가 ALS 투표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반영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면에서 좀 더 좀 세밀하고 좀 섬세한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정성호 의원이 가장 교과서다운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국회의장 후보를 왜 당원들이 뽑아요? 난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마치 또 그 당은 당원이 주인이라 그러는데요. 그 당원이 주인이면 왜 국가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보조금은 왜 받습니까? 그것도 수백억씩이나. 근데 정성호 의원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이재명 대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친명 좌장이니까. 제 내피셜로만 말씀드리자면요. 더 이상 친명 좌장으로서의 그런 끈끈한 관계일까요? 지난번 국회의장 후보를 뽑을 때 얼마나 불편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까? 스스로 내려놓고 그다음에 막상 국회의장 후보 뽑을 때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느니 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조정식 후보 사퇴할 때는 추미애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 정성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SNS로 사퇴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계 좌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내밀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민주화를 할 때의 그 민주화 동지들은 나름대로 가치 공동체라는 결속력이 있지만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여든 야든 간에
자기네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소위 이합집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속력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뇌피셜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를 뽑는데 왜 당원들이 거기에 이제 투표가 20% 하여튼 네.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긴 했지만은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친명계 쪽에서 나왔던 거는 지금 이제 처음이라. 네. 예.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정수영 의원도 율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생각해 보면 네. 또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럼 직접 민주주의 하자. 국회의원 다 없애버리고 다 주요한 의제들 전국민 투표하자. 네. 그렇게 해야 되죠. 자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예. 실제적으로 당내에는 직접 직선제를 하자. 그런 요소로 많이 하자가 저는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정성호 의원이 여러 가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당내에서 하더라도 네.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네. 이렇게 가르마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원당규 개정을 약간 속도를 늦추고 지금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귀결이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쓴 편지 내용과 법정 증언이 달랐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지난 2013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불륜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내연녀 김희영 씨에게 이혼하라고 시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김 씨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김 씨의 이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쓴 편지와 반대되는 내용을 말한 겁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김 씨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이혼하라고 시킨 것처럼 편지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최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여러 판단을 종합했을 때 편지 내용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며 최 회장이 법정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만약 최 회장 주장대로 편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며 어느 쪽이든 최 회장 주장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혼외자의 존재를 확인하러 자신을 찾아온 아이들에게 헛소문이라고 말하는 등 가족에게도 상당한 기간 거짓말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며 항소심은 사실상 노 관장이 승리했지만 최 회장 측 상고로 소송은 3라운드까지 접어들 전망입니다. 최 회장의 SK 측이 본사 건물에서 철거하라며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다시 시작됐는데 6월 중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 요구는 노 관장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소송은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해 말 미성년자들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이른바 이 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숭례문과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남기려고 시도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이른바 이 팀장 30살 강모 씨. 10대 A군과 B양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한 뒤 해외 도피까지 계획했지만 5개월 만에 붙잡혀 검찰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수사 도중에 왜 도망가셨나요?
미성년자 사주 관련해서 할 말씀 없으세요? 경찰 수사 결과 강 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과 8범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8곳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란물과 성착취물, 저작권 침해물을 올리면서 광고비로 2억 5천만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이처럼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문화재 낙서를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복궁 낙서 이틀 전 강 씨는 또 다른 미성년자 시군을 시켜 이곳 숭례문과 광화문 세종대왕상 등의 낙서를 시도했지만 시군이 겁을 먹고 포기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구속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강 씨가 도주했다 다시 붙잡힌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당시 수갑을 차곤 있었지만 워낙 마른 체구라 팔을 빠르게 움직여 수갑에서 손을 빼낼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해명입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돕고 이 팀장이 이미 잡혔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등 강 씨 검거에 혼선을 준 일당을 함께 검거해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의 여죄도 확인하고 은닉한 범죄 수익이 더 있는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300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모녀 관계인 여성 2명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2시간여 만에 검거됐는데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해가 지지 않은 저녁 시간, 구급대원 여럿이 사람 한 명을 싣고 나옵니다.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도 들것에 실려 나오는데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모녀 살해 현장입니다. 몸에 피가 다 묻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본 사람마다. 6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로 모녀지간인 60대 여성과 30대 여성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피해 여성의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유유히 걸어서 현장을 벗어났고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알고선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버스로 갈아타기도 하고 다시 또 걸어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무려 12시간이 넘어서야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CCTV 등을 분석하며 A씨를 쫓아온 경찰은 A씨가 내린 버스 정류장에서 검문 검색을 했습니다. 계속 도주하던 A씨는 신분증을 검사하는 경찰을 보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천으로까지 뛰어내렸지만 결국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떤 남자분 한 분이 누워 계셨고 그 경찰 두 분이 위에서 제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머리에서는 이제 피가 좀 많이 나는 상태였고. A씨는 이번 사건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왜 저지르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우발적으로 하신 건가요? 네. 흉기는 미리 좀 준비하신 건가요? 아닌데. 경찰은 교제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전세 물량은 부족한데 찾는 사람이 많아서 무려 54주 연속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전세를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서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 비중의 2배를 넘기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5억 4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거래된 곳과 비교하면 불과 4개월 만에 1억 6천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전세 매물은 말랐는데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보면 갈 곳을 찾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오르다 보니까 그 자리를 주인들하고 다시 협상해서 그 이사를 안 가고 재계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5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 연속 상승 기록과 같은 수준입니다. 전세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분기 서울 소형 아파트의 전세 거래 비중은 소폭 올랐고 월세 비중은 내려갔습니다. 반면 비아파트 시장인 빌라와 오피스텔은 사정이 크게 다릅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소형 빌라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보다 월세의 비중이 많아졌고 특히 소형 오피스텔은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 거래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비싼 전세값으로 인해 아파트로 갈아탈 수 없는 기존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는 월세를 택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 가격 차이가 가깝기 때문에 전세 사기 위험이 있어서 월세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전세, 빌라와 오피스텔은 월세, 점점 심해지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전세 사기를 예방할 실질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전세나 월세집을 구하러 갔다가 집주인이 외국인이라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종종 듣게 되죠.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들인 주택은 모두 9만 1,400여 호로 전체 0.48%를 차지했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해보면 소유자 수는 3천여 명, 또 주택 수는 4,200여 호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 사람이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중국인이었습니다. 5만 호를 넘어서 전체 55%를 차지했는데 대부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타이완, 호주 국적 외국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느 지역 주택을 선호할까요? 73%는 경기도,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보유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토 면적의 0.26% 수준이었는데 역시 1년 전보다 보유량이 늘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가파르게 증가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이 해마다 늘자 국내 부동산을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인들의 아파트 매매가 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세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까지 외국인들의 토지나 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년보다 늦게 발생한 1호 태풍 에위니아가 오늘 새벽 일본 남쪽 해상에서 소멸했습니다. 올여름에는 태풍의 영향은 예년보다 적겠지만 가을 태풍의 위력이 더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 태풍 전망을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의 거대한 구름. 오늘 새벽에 소멸한 올해 첫 태풍 에위니아가 남긴 비구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5월까지 발생한 태풍은 평균 2.5개. 하지만 올해는 5월 말까지 1호 태풍 1개뿐입니다.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대기 중 한 곳에 저기압이 발생하면 주변에는 고기압이 만들어집니다. 인도양과 중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저기압이 만들어지자 태풍 발생지인 서태평양에는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발생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기상청은 올여름에는 태풍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름철 태풍은 저희가 지금 적거나 비슷한 확률이 각각 한 40% 정도 보고 있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태풍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중국 남부로 이동하거나 타이완 부근에서 방향을 틀어 일본을 향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을 태풍입니다. 가을에는 여름보다 바다에 열이 많아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여름철에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한반도 주변으로 태풍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가을철에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제트 기류도 밀려서 우리나라에서 좀 약해지거나 아니면 더 북쪽으로 밀려가 있거든요. 강한 제트 기류 영향으로 태풍이 이제 기울어지면서 급격하게 이제 건조 공기가 들어오면서 태풍이 약해지는데 이 제트 기류가 약하게 되면은 태풍이 어느 정도 강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한반도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1호 태풍 에위니아는 한반도에 영향 없이 소멸했지만 올해 전 세계 바닷물 온도가 관측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어 슈퍼 태풍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해 14명의 희생자가 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 단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현장 수장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가 됐는데 재판부는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이례적으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부실 축조 책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현장 소장 A씨는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 B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 소장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관련 법상 최고 형량.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방 축조 기술을 무시한 임시 제방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오송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닌 피고인들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현장 소장에게는 징역 15년, 감리 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은 선고해야 하지만 현행법 규정상 그럴 수 없어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법이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는 행복동신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그리고 경찰과 소방 등 모두 30명과 법인 2곳, 유족 등이 고발한 중대시민재해 등 혐의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지자체 등에도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라는 입장 전달합니다. 오송 참사 발생 10개월 만에 책임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나오면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향해 큰 싸움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됐다며 집단 행동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조만간 의견 수렴을 거쳐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의사협회는 내년도 의대 모집 요강 확정 뒤에 열린 촛불 집회에서 큰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 교육농단, 암환자고려장, 어르신고 의료고려장을 막는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총파업 등의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교수와 개원의 등 소속 의사들의 의견을 모아 행동에 나서겠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겁니다. 의협은 내부 의견을 모아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25학년도 그 입학 정원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집단 휴진이라든 이런 어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이 집단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탈 기간에 따라 처분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인정한 만큼 피해액을 산정해 총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혼란 속에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을 위한 구체적인 전형을 발표했습니다. 또 진통을 겪던 충남대가 재심의 끝에 학칙 개정을 승인하는 등 대학들은 교육부가 정한 시한 안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만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뽑아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육 선진화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내년 초에는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담배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는데요. 그러나 부작용이 큰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는커녕 정확한 시장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배 제품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 글입니다. 대마 맛과 향을 구현한 전자담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종 우려 속에도 버젓이 팔 수 있었던 건 합성 니코틴을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연초입을 원료로 피우거나 흡입하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초입이 아닌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전자담배가 관련 규제를 피해간 이유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회용 액상 담배의 경우 포도와 딸기 등 각종 달콤한 향을 첨가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냄새가 적고 휴대하기도 간편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액상 카트리지에 대마를 넣어 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3월 한 남성은 대마 전자담배를 일반 전자담배로 속아서 피우다가 마약에 취해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둘러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법의 테두리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겠죠. 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95%를 다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일들이, 그거는 이제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36억 천여 갑으로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작용이 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선 시장 규모조차 가늠하지 못해 판매 현황도 공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담배 판매량 감소라는 이면에는 규제 사각지대에 숨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실태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부산 도심에 있는 마트 야외 주차장 근처에서 부탄 가스통 수천 개가 폭발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차량 10대가 불타고 마트 유리창 등이 파손됐는데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폭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비어있는 금속 용기가 곳곳에 흩어져 있고 폭발음도 끊임없이 이어져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부산 명진홍에 있는 마트 주차장 앞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전 11시 반쯤. 갑자기 쾅 하고 소리가 나길래 뭔가 큰일이다 싶어서 바로 베란다로 뛰어가 보니까 불이 나고 있더라고요. 계속 펑 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10대가 불에 탔고 마트 외벽 유리창 일부가 깨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불이 주차된 차들로 옮겨 붙으면서 이렇게 뼈대만 남기고 완전히 타버린 차들도 있습니다. 불났대 해가지고 제가 막 뛰어나가서 딴 쪽으로 저는 이제 도망을 갔었거든요. 가까이 왔을 때 연기가 엄청 심하게 검은 연기가 엄청 심하게 많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화재 현장에는 깡통에 든 식자재와 식용유를 비롯해 휴대용 부탄가스 5,600개가 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트 측이 다음 주 행사를 앞두고 지난 29일부터 임시로 쌓아둔 상태였는데 불이 붙으면서 연쇄 폭발로 번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담배꽁초가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 10여 분 전
마트 직원 4명이 발화 지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확인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대량의 부탄가스를 인도에 임시로 쌓아둔 마트 측이 가스 안전 관리 규정을 어겼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차상림입니다. 이른바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연루 의혹을 받았던 가수 임창정 씨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8개 주가 종목이 대규모로 폭락하면서 나흘 동안 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투자 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 등 일당은 폭락 전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주가 조작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라씨의 초창기 동업자 김모 씨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1년여 동안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논란이 불거졌던 가수 임창정 씨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임 씨는 한 투자자 모임에서 라씨를 치켜 세우는 동영상이 공개돼 공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근데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갈 하지만 검찰은 임 씨가 라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즉흥적인 말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임 씨가 라씨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이나 투자 유치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시세 조종 범행을 알면서 가담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대규모 폭락 전 자신이 갖고 있던 다우데이터 주식을 처분해 60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겨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계열사인 키움증권으로부터 시세 조종 대상 종목과 관련한 정보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 전 회장 등의 매매가 폭락의 배경이라는 의혹 제기도 이어졌지만 검찰은 특정 세력에 의해 주가가 내려간 게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위적으로 띄웠던 주가가 시장 원리에 따라 떨어지는 과정에 고위험 상품들의 반대 매매 등이 결합하면서 폭락이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라씨 일당의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는 다른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커지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3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1기를 도입하는 내용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도 확대해 2038년까지 전체 에너지원의 70%를 무탄소 에너지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2038년까지의 국내 전력 부족분은 10.6기가와트입니다. AI 관련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반도체 제조 시설 등이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자력 발전소 3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15년간의 전력 수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 설비를 갖다가 잡을 적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설비 용량은 대형 원전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력 부족 시점에 맞춰 2032년까지는 LNG, 열병합 발전 시설을, 2036년까지는 미래 기술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1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최근 세계 주요국들도 원전 사용 수명을 늘리거나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난을 경험한 유럽은 물론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AI 산업의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도 친원전 유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특히 발전 단가라는 경제적 측면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1kW 시당 전력 단가가 52원이고 재생에너지는 271원이거든요. 동일한 무탄소 전원인데 원자력을 택할 것인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방침도 함께 담겼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발전 설비를 늘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년 52.9%로 늘어나고 2038년에는 70.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설비 용량이 2022년 23기가와트에서 2030년 72기가와트로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서 합의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총괄위원회는 전력 수급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력망 확충과 함께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발표된 실무안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한 뒤 올해 안에 원전 추가 건설 방안이 포함된 전력 수급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협상 속도는 지지부진합니다. 여야는 여전히 핵심 직책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71석, 압도적 과반으로 22대 국회를 시작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적어도 11개는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법대로 하자며 법이 정한 시한인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자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법에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여야 합의로 미루자, 하지 말자라고 하지 않는 한 법대로 열기 바랍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 안건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여겨집니다. 거부권 전국과 안보 현안에 민생 입법이 시급하다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동시에 법사위,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 완고합니다. 이번 탄핵 기각이 당의 법사위를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서 더 방증하는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야권에서 잇따라 특검 법안들을 발의하는 걸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고 마치 일회용 휴지 뽑듯 쟁점 입법을 남발한다고 질타하면서 법사위를 맡아선 안 되는 방증이라고 경계했습니다. 민생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다수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 맞서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관례대로 운영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원내 협상 주체도 아닌 이재명 대표가 합의를 독촉하고 나선 데 불쾌한 심기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제가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께서 이재명 당대표 1인 체제로 1인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야는 다음 주부터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타협의 여지가 크지 않아 국회가 제때 문을 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일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온 당선 축하난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SNS에 국회가 바라는 건 난이 아니라 최혜병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수용이라고 적었고 조국 대표도 유례 없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의 민주정당과 국민의 대표로서의 품격을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이번 일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도 저버린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 안보회의가 싱가포르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진행되는데요. 북한이 핵 위협은 물론 오물풍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대근 기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국 안보수장들이 모이는 아시아 안보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려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로도 불리는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40여 개국 국방장관, 군 고위 관계자 등이 참가해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참가했는데 북한이 위성 발사 실패 후 도발을 일삼는 상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일 본회의 연설에서 북핵 위협과 러브 군사협력의 심각성은 물론 최근 남측을 향해 오물풍선을 토하는 실태를 알리며 관심과 협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이런 행위가 치졸하고 정말 정상적인 국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회의 셋째 날에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잇따라 열립니다. 한미 장관 회담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한미일 회담에서도 3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을 전망입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 여부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국 사이 최대 안보 현안인 초계기 갈등을 해결할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신 장관은 또 캐나다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잠수함 등 방산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여기서 도출될 공동 대응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서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그러나 미 국무부가 이를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은 최근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러시아도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S. does not assess returning nuclear weapons to the Indo-Pacific as necessary at this time, and the U.S. has no plans to forward deploy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이 발언은 그러나 최근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위원은 북방력 강화를 위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한 것도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정찰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의 최근 행보는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불법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대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5달 남은 대선 판도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바이든 대통령이 반사 이익을 얻을지 반대로 트럼프 지지세가 결집할지는 관측이 분분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며 대선 레이스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was done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n order to wound or hurt, and we'll keep fighting. We'll fight till the end and we'll win because our country's gone to hell.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유죄 판결로 지지율이 2% 정도 하락해 박빙 양상인 경합주에서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2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지지율 하락이 이미 반영됐을 거란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지지세가 더 결집돼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캠프 내부에서 유죄 판결로 주목도가 올라가 대선 입지가 더 유리해질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I'm a native New Yorker. We support Trump. I never voted for him the first time, but we'll do it this time. It's a disgrace. 법적으로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자격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35살 이상 성인의 14년 이상 미국 거주라는 조건만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뒤 옥중 당선될 경우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아닌 뉴욕주 재판 결과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사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방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조계는 전과가 없는 트럼프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파편을 맞은 자위대원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훈련장 총기 난사로 사상자가 나오는 등 자위대가 잇따른 사고로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야마나시현에 있는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진행된 수류탄 투척 훈련. 29살 자위대원이 폭발한 수류탄 파편을 맞고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훈련 당시 여러 대원이 함께 수류탄을 던졌는데 이 대원은 다른 대원이 던진 수류탄 파편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亡くなられた隊員に哀悼の誠を捧げるとともにご家族にお悔やみを申し上げます。 일본 육상자위대의 수류탄 훈련 때에는 훈련병 옆에 지도를 맡은 대원이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숨진 대원은 지도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5m 떨어져 있는 표적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곧바로 1m 높이의 엄폐물에 몸을 숨겨야 하는 훈련입니다. 자위대는 수류탄 투척 뒤 몸을 숨기는 타이밍이 늦었는지 여부 등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 직후 총기, 수류탄 등 화기를 이용한 훈련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このような事案は武器を扱う組織として決してあってはならないものであり、陸上幕僚長として非常に重く受け止めております。 지난해 6월에는 기우시에 있는 사격 훈련장에서 육상 자유관 후보생이 총기를 난사해 대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이즈제도 앞바다에서 해상 자위대 헬기 2대가 충돌해 추락하면서 대원 8명 중 1명이 숨졌고 7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위대가 잇따른 사고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한층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새 사령탑에 김경문 감독이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연승으로 잘 나가던 한화는 선발 류현진 등판이 갑자기 취소되는 악재 속에 삼성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한화의 차기 사령탑으로 베테랑 김경문 감독이 내정됐습니다. 구두 합의는 끝났고 세부 계약 사항을 조율 중인데 주말 안에 공식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두산과 NC에서 리그 통산 896승을 기록한 베테랑으로 특히 9전 전승,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로 명장 반열에 오른 국민 감독입니다. 도쿄올림픽 4위로 주춤하며 야인이 됐는데 3년 만에 현장 복귀를 눈앞에 뒀습니다. 새 선장을 낙점한 한화는 하지만 연승 행진을 5경기에서 마감했습니다. 에이스 류현진이 왼쪽 팔꿈치 불편함을 호소해 등판 1시간을 앞두고 긴급 교체됐고 부랴부랴 선발로 처음 나선 불펜 투수 김규현은 1회 석점을 내주고 마운드를 떠났습니다. 하나는 0대4로 끌려가던 3회 초 최은성의 말루 홈런으로 역전했지만 6회 공격의 핵 페라자가 수비하다 펜스에 부딪혀 구급차로 실려나가면서 분위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어 삼성맨 3일차 박병호에게 역전 3런 홈런을 얻어맞았습니다. 라이온즈 파크 분위기가 확 기울었고 삼성은 끝판대장 오승환을 마운드에 올리며 한화의 막판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야구 KT가 외국인 타자 로하스의 타격을 앞세워 선두 기아의 6연승을 막아냈습니다. KT는 기아와의 KBO 리그 방문 경기에서 말루 홈런을 포함해 5타점을 기록한 로하스와 6이닝을 3실점으로 막아낸 선발 엄상백의 화력을 묶어 8대5로 이겼습니다. 172승 대투수 양현종은 기아 만원 관중 앞에서 5와 3분의 1 이닝 동안 안타 8개를 맞고 6실점에 시즌 3패째를 떠안았습니다. 롯데는 부산 안방에서 NC를 13대5로 꺾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김진욱이 716일 만에 선발승을 챙겼고 타선은 안타 15개를 뽑아내며 NC의 8연패를 안겼습니다.
한국 배구연맹이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OK금융그룹 세터 광명우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국 배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리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판단했지만 선수가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탄원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명우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가 현재 3차례까지 할 수 있는 체육단체장들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규정 손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체육회는 오늘 제31차 이사회에서 체육단체장이 3년임 이상을 원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체육회와 지방체육회, 종목단체 임원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해지는 건데 앞으로 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으면 최종 확정됩니다. 문체부는 규정 변경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초 3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체육회장이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셀프 개정에 나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은 파리 올림픽에만 집중할 때라면서 올림픽이 끝난 후 대의원 총회와 전국체전 기간에 의견을 모아 깔끔하게 불가역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올림픽을 끝내고 지가 돌아오면 8월 중순쯤 됩니다. 8월 말에 대의원 총회가 있고 10월에는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체육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확실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불가역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얘기는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 수영 대표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 2차 대회 둘째 날 경기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추가했습니다. 저병 200m 결승에서 김민석이 세계 기록 보유자인 헝가리의 밀라크를 꺾고 1위에 오르는 이변을 일으켰고 김우민은 주 종목인 자유형 400m에서 3분 44초 81의 골이 내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와, 시간 참 빠르죠.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내일이 벌써 주말이잖아요. 근데 김수영 캐스터는 보통 주말에 뭐 하세요? 저요, 글쎄요. 일단 뭐 맛있는 음식 먹고 밀린 잠 자고 보통 그러지 않나요? 네, 그쵸. 근데 월요병 없이 주말을 잘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우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폭식을 하면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몸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뭐 한다고 했죠? 또요, 밀린 잠 자기. 밀린 잠을 자면 당장은 좋지만 다음날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을 더 자더라도 2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말에 왜 집안일을 이렇게 몰아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일에 할 일과 주말에 할 일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만큼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네, 6월의 첫 주말인 내일 서쪽 지방에서는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지만 새벽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방은 새벽에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에 이어 아침부터 밤사이 영동과 경북 곳곳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7도로 수도권은 예년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예년 기온을 밑도는 가운데 속초 18도 등으로 동해안은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일부 강원과 경북 지역은 휴일인 모레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반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